네, 안녕하세요. 일부 사회를 맡은 귀염둥이 현우입니다. 이번 이제 처음으로 사회 이제 맡게 됐는데 미소가도 잘 봐주시고요. 일단 앞서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일단 5번 연사님들이 일단 의사분이셨다고 들었는데 의사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소통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하면은 처음에 의사분들 하시면 저는 흰 가운 입고 병원에서만 보지 밖에서는 보기 힘든 분이었거든요. 네,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고 근데 앞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딱 하고 셔츠에다가 딱 뭔가 좀 패셔너블하게 생기신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강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시니까 연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편견을 좀 깨게 되었고요. 멋지십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연사님은 이정우 선생님과 김성아 선생님인데 일단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보통 지금 저희 또래는 의사 되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법도 안 먹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의사로 관두시고 비영리단체 이사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무척 호기심이 일었고요. 일단 지금 보시니까 김성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처럼 항상 고민하시더라고요. 사춘기처럼 일을 하시다가 문득 삶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셨고 이게 옳은 삶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산티아고도 가셨고 프랑스도 가셨고 피레네 가셨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보는 것. 일단 뭘 해보자. 다음에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바꾸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1년 동안 이제 비정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이사로 이제 공부가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셨고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지만 이제 강사님, 연사님 입으로 직접 이제 히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이제 제가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종우 강사님, 김성아 강사님 사람체 모임에 처음으로 이제 부부가 동반으로 나오신 건 처음인데 큰 박수도 두 배로 이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1타 쌍피인 거죠. 그렇죠? 한 번에, 두 번에 나누어서 부른 사람을 한 번에 저렴하게 모시고. 네, 저는 김성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졌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뭐죠? 대통령 하다가 에이! 관두는 것처럼 의사 하다가 관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느낀 것 같은데 의사 일을 관둔 적은 있었지만 의사는 관둘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의사가 된 건 92년이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일을 관둔 거는 처음으로 이제 관두게 된 거는 2007년 1월이었어요. 그렇다고 나서 이제 좀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비영리 법인 이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기자 한 분이 김성아 발로 전직 의사라고 쓴 거예요. 전직 의사. 그러니까 며칠 뒤에 선배님 전화 와서 저보고 혹시 김성아 선생님 면허 취소됐어요? 이렇게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전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거든요. 의사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처럼 이게 이제 라이센스의 면허증의 이제 위력이 큰데 일은 제가 간간히 프리랜서처럼 하다가 말다가 필요하면 하고 좀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직 교수였던 건 맞습니다. 교수는 관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고요. 저는 지금은 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이사로 있고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공감 시즈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제 인생의 CEO, 사장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무려 그룹 총수입니다. 네, 건강 게스트하우스와 두 개의 건강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건강 시스 투어, 네, 이렇게 여행사까지 있고 누군가가 표현에 의하면 분별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분별하지 않고 분별한 사업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 볼 때 어떤 컨셉이 좋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현명한 회장님이 되게 좀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응을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형식이 없으시면 좋고요. 이쪽에서 사회를 보고 손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현재 비행기과를 개원하고 있고요.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한 5년 정도 거대한 교수 지냈습니다. 현재는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지역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간간히 소개해 드릴 텐데 그 현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일까요? 네. 제가 알고 보면 저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사회를 잘 보더라고요. 누구는 신이 내린 사회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두 분을 오늘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김성아, 이종호라는 분을 모시고 김성아 사회자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아마 내일 사회를 보든 남아간 사회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됩니다. 네, 먼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분 이종호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말씀드렸지만 비뇨기과 의사고 제 전공은 비뇨기과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혹시? 한뜻 이야기 좀 해주고 비뇨기과 그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견이 많아요. 그거 근데 이제 비뇨기과는 남자, 여자, 어른, 아니 다 봅니다. 비뇨기가 다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죠? 근데 꼭 여자분들이 비뇨기과 들어올 때만 주변에 둘러보고 남자도 그래요. 엄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 요실금 크게 웃거나 재채기하거나 무슨 뛸 때 요실금이 생기죠. 그래서 제 전공 분야는 그 분야입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현직 비뇨기과 의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비뇨기과를 전공하는 남편을 둔 저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제가 방문했던 제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지금은 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는 보건관리 사업 대행이라고 해서 공장에 의사나 간호사를 둘 수 없는 작은 회사들을 이제 땡땡 코웨이 정수기 방문하듯이 이제 다니면서 상담하고 어떤 작업상의 위해가 있는지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상담하고 조언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업장은 무슨 공항이 아니고 자동차의 에어백 만드는 공장에 가서 원래 공장에서 사실 잘 못 찍거든요. 몰래 한번 찍었습니다. 이런 데 쓰려고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엄청 크네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요. 사회는 아니지만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도를 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왜 사드 얘기하면서 소음 얘기를 하잖아요. 80데시벨, 90데시벨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85데시벨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90데시벨 이상부터 이제 청력보호를 착용하고 무슨 청력보정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85데시벨 이상부터도 한 10년쯤 일하면 청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소음 수준은 70데시벨 정도만 돼도 굉장히 불쾌해요. 시끄럽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느끼는 구체적인 감각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시끄러운 데서도 좀 일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환경의학과죠?
아, 네. 네.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비뇨기과의처럼 저는 직업환경의학과입니다. 네, 옛날에 이름은 산업의학과, 이름을 또 바꿔서 개명을 했습니다. 다루는 분야가 직업적인 거, 환경적인 건강상의 문제까지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지만 공장 의사라고 생각하십니다. 별로 이제 태는 안 나는. 예. 그러면 이제 현재 하는 일은 의사로서 하는 일은 그런 건데 도대체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대학교 이제 의과대학은 예과 2년, 공과 4년 있잖아요. 지금은 의학 전문대학원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가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시절만 해도 모든 의과 과정은 예과 2년, 공과 4년이었어요. 공과 2학년 말에 저희들이 만나서 느닷없이 그 전에까지 멀쩡히 이렇게 보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싹 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웃습니까? 그러면 그 시절 전까지 22한 2년 정도는 각자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나를 한번 보시면 이거 When I was young 했는데 도대체 어릴 때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네. 여기가 저 회사 어제 돌아가신 부친이신데요. 그 예전에 실장님 아시죠? 조선기업사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구 기업체거든요. 그 칠성동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들었어요. 거기 제가 81일생인데 67년 원래 이제 우리나라 50이죠. 근데 그 엄청 더운 낮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조선기업사 공장장이셨다 하더라고요. 그 하드 공장, 조선기업사 건너편에 하드 공장 옆집에 새방에 태어났는데 이게 제가 외동이에요. 다른 세 명이 아들 하는데 이거 활성 아버님이 이렇게 본인의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칠성동 조선기업사 입구입니다. 지금 조일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알루미늄 찍어낸 회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요 다음 사진이 지금 돌아가신 그 회장님이 저한테 가장 큰 목표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평범한 아이인데 그날 갔다 와서 되게 좋아서 용돈을 받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평범하게 컸다. 이때는 칠성동 생집 밑에서 살았고 그 부친께서 늘 어디 다니실 때마다 본인의 어떤 그 흔적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아까 멘토분 중에 보면 하신 그룹이 세 분이나 했던데 그 부친이 나중에는 이 하신 그룹의 전무이사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그때 학생운동한다고 이럴 때 공장을 데리고 가셨어요. 일하는 걸 보여주고. 근데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뭐 평범하게 자라는 것처럼 저도 평범하게 밑으로 남동생 둘 있고 아버님은 그냥 교지에 계셨고 그래서 가난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뭔가 풍족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네, 그랬던 평범한 아이였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님이 제 아버지께서 법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못 이루셨던 거죠. 이제 똘똘해 보이는 딸내미 옆에 심은 거예요. 너는 판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그래서 쓸데없이 저는 제 젊은 청춘 시기까지 저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정의감, 공정함, 뭐 이런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겁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참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지금은 좀 강다문 일이 뭔가 약간 똘똘해 보입니까? 네. 이분이 아니고 이분 맞죠? 네, 친정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 돌림자를 안 쓰고 성아, 정성성의 아이 한자를 썼습니다. 성실하세요. 성실. 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고전 공부를 해보니 중용을 한번 떼봤는데 23장에 나오는 이 정성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전까지 성실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그리고 정성스러운 이 인생의 궁극의 가치가 이름 가는 곳이 이제 정성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에 압도돼서 이 이름 너무 힘들다. 이름을 지을 때는 너무 무겁지 않게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죠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성당동 자양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당동입니다. 이 성당못이 지금 성당못으로 바뀌었는 그 지역에서 제가 태어났었습니다.
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만났죠. 본과 2학년 때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둘이가 찍은 사진은 뒤에가 배경이 참 아주 더 무겁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의대를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정의감, 정의 공정함이 저의 키워드였는데 고등학교를 뺑뺑이로 갔지만 가톨릭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종교의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가톨릭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근데 너무 종교에 심취하다 보니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무슨 이제 신의 계시 같은 걸 들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종호님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죠? 언젠가 한번 11년 전쯤에 의사가 말하는 의사 책이 있습니다. 뭐 기자가 말하는 기자, 그런 거 들어보신 게 있나요? 출판 부키에서 만든 책인데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좀 글 좀 쓰달라 해가지고 쓰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한 게 있어서 그렇게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사람마다 개인의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원래 그러니까 물리학 이런 거 전체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입시라든지 적합한 이제 직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하던데 예전에 그런 게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면 되는가 보다 이러는데 이제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부친께서 물리학 해가지고 너 먹고 살라 그러냐, 물리학 해가지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러면서 집안 전체가 다 문과 쪽이에요. 뭐 목사도 있고 뭐도 무슨 사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저는 이과를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과는 못 해주셨는데 나중에 의대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동안을 그 부모님하고 좀 부딪혔는데 말 잘 듣고 했지만 너무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와서는 정말 놀았습니다. 계속 86년 입학해서 그냥 2년 정도 시간 놀고 나니까 그때 86년, 87년이 계속 학교 체류탄이야. 집회하고 체류탄하고 그 다음에 또 축제하고 계속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집회하고 한쪽에서는 축제하고 그래서 집회 나갔다가 또 수업 듣다가 또 선배가 나오라 그러면 또 막걸리 먹고 이런 식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을 이제 예과 시즌을 마치고 본과에 올라오면 이게 도미동입니다. 도미동은 지금 의과대학에 있는 자리인데 이제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밀려 살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동료들이 나는 정말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본과 한 3학년 정도 돼서 했던 것 같아요. 실습을 앞두고. 그 전에까지는 주로 의과대학 공부를 하지만 1, 2학년 동안 이제 교양과정 공부하니까 본과 올라와가지고 공부 안 하면 이게 폴을 해가지고 막 우르르 떨어집니다. 우리 동료 중에 한 4, 50명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무렵쯤에 이제 제 모친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생운동하던 선배님들 이런 쪽에 기울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좀 보고 뒤에 보면 이거 잘 안 보이실 건데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점 이렇게 나옵니다. 89년 본과 2학년 때 사기 시작된 사진이 났습니다. 네. 갓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로 고개를 들었겠죠. 좀 사귀고 나니까 이제 뻐덕뻐덕해져서 이제 제가 고개를 잡았다 이거죠. 이거는 보시면 46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방 4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에서 만들어놓은 이걸로 보입니다. 추정컨대. 그래서 91년이니까 이미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백두에서 한라로 이런 여기는 복현동입니다. 여기 복현동 경북대학교 여기 참교육 팀 이 사진 찾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저는 진지함, 공정함, 정의감을 추구하는 지금 굉장히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에 있는 학회라든가 이런 데는 근처에 훨씬 더 안 했어요.
탈춤 같은 거 굉장히 배우고 싶었는데 뭔가 그런 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북현동에 있는 탈춤 동아리에는 얼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2학년 올라오려고 할 때 의대에서 탈춤 동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풍물 동아리를.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안전하겠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한겨울에 그 야외 공연장에 한 달 내내 막걸리 마시면서 막걸리로 추위를 이기며 이제 탈춤 배우고 뭐 풍물 배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야 되나 잘 됐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길을 찾아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시기하는 데도 가게 되고 어차피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참여는 했지만 굉장히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당구장과 디스코테크가 뭐 이런 데로 이제 돌아다니고 저는 이제 뭐 탈춤 추고 막걸리 마시고 이게 좀 노는 건 달랐죠. 굉장히 무시합니다. 제가 그 스파크라고 회장이었는데 스카이 PD 올림픽 특산 줄여가지고 모르시죠? 스카이 PD 올림픽 특산 아시는 분은 실장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지금 클럽 문화지만 그 당시에는 디스코텍이 있었어요. 콜라 시켜놓고 3시간 동안 춤추고 나오는 부킹 한번 걸려. 네. 근데 이 선배들이 알고 예과대 만들었는데 학교 선배들. 옛날에 학교들은 약간 좀 진보적이 공부하는 분들이 선배들이 계셨어요. 불러가지고 대칭해라. 안 그래도 학교 쫓겨난다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장렬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인간이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의대생 시절 중에 그 한 가지 저에게 참 큰 의미를 줬던 활동이 진료소 활동, 진료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의대 내에 진료소 동아리들이 몇 개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대 소장도 하고 원대동에 이제 약간 가난한 동네에 가서 매주 일요일마다 진료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갓 애인이 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다른 꽁꽁이 속이 있어서 저를 따라와 줬던 거고 나중에 막 앵경이 씨가 놀다가 반성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지난 기간 놀았던 것과 이제 그 반성을 거대학 본과에서 공부를 새벽 4시간에 가서 문 부르켜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본과에 딱 올라가자마자 마침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제대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대학 다니면서도. 그래서 기왕할 거면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본격으로 진출해서 기존에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 물리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진료소를 하고 있길래 이게 들어가서 전부 다 조직화를 해가지고 쑥 다 쓸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해야 되겠다 이럴 무렵에 이게 시작하고 한 3년 때니까 상당히 이렇게 보기 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공통점이 보이니까 이 양반이 그 담배 모든 사진에 거기 보면 담배 항상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약간 뭐랄지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의 한 시mbol 같은 모자와 넣어서 짝다리 짚고 있고 대자보 저는 항상 뭘 들고 있어요. 무거운 거 이 사람 들지 않아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의대생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이때가 인턴이거든요. 경대 병원 인턴할 때 여기는 경대 그 본교 그러니까 동인동에 있는 경대병원과 의대 사이에 있는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절은 왜 저는 가운 입었는데 안 입었죠? 원래는 저도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이 복장이 좀 나무하죠. 근데 이거는 군법 걱정 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독학을 했는데요. 휴학하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우리 한 70년대 중후반 선배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하거나 진보적 단체에 있던 분들은 이렇게 투신이라 그래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단체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그 386, 지금 뭐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용 많이 얻어먹고 있는 지금 386이라고 하는데 그 주류가 저 연배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우상호 뭐 민주당 대표된 뭐 이런 이제 우류들인데,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졸업할 때 그 대학을 그냥 졸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의과대학을 그냥 관두고 나와서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과 의사가 돼가지고 사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로 질문을 좁혀놓고 보니까 이게 이거를 굳이 관두고 뭔가를 뭐 오라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될 텐데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저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놀다가 이렇게 반성이 돼서 운동을 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하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문 닫고 올라가고 한 번 더 토론 안 했는데, 그래서 본과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이제 학생 운동한다고 학교 찾아오고 그랬으니까 너무 걱정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휴학을 좀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흔쾌히 그렇게 해라고 했고, 사실 그 전에 학생과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본과 4학년 올라가는데 학기를 낸다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사상 본과 4학년이 휴학하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학생과장할 도장 못 찍어주라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도장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보고 나이가 지금 내가 몇 개인데 이 나이에 부친 도장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여튼 받아오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득하고 도장 받고 1년 쉬고, 그때 이제 내가 구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뭘 할 건지.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 동료들은 빨리 졸업해가지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졸업해가지고 전문의 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래가나 결국은 뭐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전문의 뒤에 따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휴학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일단 독학에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딱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의사인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이니까 인턴이 쥐꼬리 많은 공부를 봤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배고플 때 찾아오면 맛있는 걸 사줬어요. 제 어깨에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예. 책 사줘요. 개인 책도 사줘요. 굉장히 춥고 배고플 때 이렇게 와서 밥 얻어먹기 전, 이게 히포크라테스 의과대학 숲입니다. 네. 이게 92년 10월 26일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11일 전사하실 때. 이러고 나서 저는 몇 달 뒤에 인턴을 마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한 달 뒤에 이제 온 집안이 집에 기둥이 뭔가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년째 애들 연애하고 있던 저보고 결혼을 하라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저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결혼하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전문의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대학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저히 의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그런 걸 조직을 잘하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의사 될 수 없다. 근데 사기에 줄게 이래가지고 모아놓고 합숙을 하고 있었어요. 국가고시를 앞두고. 그리고 막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갑자기 부진이 쓰러지시면 무실로. 그래서 이제 출혈로 한 6일 만에 중환자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무렵이 이제 시험이 대략 한 열흘 전이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휴학도 받고 그 다음에 의대생이 뭐 이상한 것도 받고 학생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옛날에 이제 굳이 이야기하는 언더 활동 이런 거 그러니까 겁나는 것도 별로 없고 시험 안 칠란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괜히 의기잖아요. 시험 치기도 싫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촌 형님 오시더니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시험만 쳐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이런 거 있죠. 흥건해지면 하기 싫은 거. 근데 쳐보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뭐 떨어지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뭔가 그러고 해서 했는데
그런 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일주일 공부를 해서 됐어요. 근데 이제 시험 발표를 하고 됐는데 부친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갑자기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시고 의사는 됐는데 시집안간 그때 큰 누나가 시집가 있어요. 시집안간 둘째 누나 의과대학 다니는 유동생 이래밖에 우리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리 지금 집사 저 김성아 선생을 우리 부친이 되게 좋아해서 집에 데려갔을 때 야, 너는 이제 졸업하고 결혼해 이랬었거든요. 마침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처가에 찾아갔어요. 이래 돼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인어른이 그래? 장인어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 정말 얼마나 힘든가 그럼 장가가게 이러고 있는데 장모님은 저쪽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가지고 뒤도 안 돌아오신 거예요. 대단하신데 딸이 결혼하게 되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예. 짧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길게 흔쾌히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을 몹시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하지만 속심은 집으로부터 독립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결혼 안 하고도 여성들이 독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의대를 들어왔고,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멀쩡히 집 놔두고 직장 대구에 있는데 대구 집에 쓰면서 제가 독립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시절에는 여자가 외과 계열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시절이거든요. 지금 이과도 있고 네. 많이 하잖아요. 외과를. 그러니까 저는 외과 쪽 아예 없었어요. 인턴 돌 때 굉장히 외과가 적성이 맞았어요. 근데 받아주지를 않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라는 게 저희 인생의 하나의 돌파구였어요. 뭐 집과 무슨 굉장히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탈출한 건데 집과의 갈등이 꽤 있었어요. 뭐 대외적으로 미워하려고 그래서 결혼식 비디오 뭐 요즘도 하지만 옛날에 비디오 촬영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저는 시종이 있다고 활짝 웃고 있는데 친정 아버님 약간 이렇게 무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좋아서 뭐 웃고 그게 이제 독립을 쟁취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다시 기회가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뭐 이 당시에 위에 누나 여동생 할머니까지 계셨던 이 경집에 여자들만 저러록 살게 되는 상황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여기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이런 불구하고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 이런 게 대수야 이렇게 집에 할머니, 둘째 누나, 여동생까지 여자만 4명 남게 돼.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 와서 이틀인가 3일 있고 바로 군대 물려가지고 그 훈련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의 시절 잘 몰라요 그때. 네. 가고 나서 어쨌거나 연애는 했지만 그래도 신랑이 없으니까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진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니까요. 그 시절에. 그런 의미가 결혼이라는 건 저한테 그런 의미였지만 생산된 이 두 존재 너무 귀엽죠. 귀엽긴 하지만 얘네들이 제 인생에 그렇게 혹독한 조련사가 될 줄은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배경은 이게 이제 고준 앨범인데요. 제가 그 여성요실금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게 전문의 따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거는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으면 열심히 하게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 잘하는 건 절대 시험을 잘 칠 수 있어요. 이래야 영수로 밥맛이긴 한데 되게 시험 잘 쳤거든요. 다 붙었어요. 모든 운전면허는 6건이 됐는데 제일 시험 어려웠거든요. 운전면허 뭐지 알아서. 근데 여성요실금의 대가가 어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인데 의사들이 보통 해외 연수로 가면 애들 영어 공부 시키고 가고 막 그래요. 이게 실상과는 다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막 의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해외 연수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보다는 다른 데도 관심이 많았었던 거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 막 의대 뭐 영어 교육 뭐 이런 게 열풍이.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싫어서
무작정 편지 써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학교를 간 건데, 그 멜번에 이게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왕립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이라고 거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놈이 편지를 보내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사우스 코리아 같은 이상한 곳에서 미국에다 그러니까. 그걸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영국에서도 뭐전 세계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 사람 못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딱 도착해서 얼마 안 됐어요. 예. 이제 석달을 그냥 거기에 있었고요. 여기 애들과 잘 지냈던 얘기죠. 결혼이 이런 의미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인생에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제 모임 제목을 넌 나의 조루아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모임 만드는 걸 잘합니다. 좋아하고 뭐 하면 그래? 그럼 모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아줌마 독서 클럽을 조직을 해서 그때는 제가 시작할 때는 제가 우리 일을 안 하고 의사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뭔가 지적인 활동에 목말라하는 아줌마들을 모아서 책수다라는 독서 클럽을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다시 읽고 싶었냐 하면 이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가 조르바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가 옛날에 읽었던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잘 아는 거를 다시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그냥 나의 조르바인 거예요. 물론 조르바를 이제 읽어보면 여성 비하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 가득 차고 근데 그건 뭐 1800년대 후반에 그 시대적 상황 조르바라는 또 개인적인 그 캐릭터가 가지는 거니까 그건 별개로 치고 이 사람이 조르바라는 사람이 가지는 의미는 그 책을 이제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자꾸 뛰어넘는 거죠. 틀을 깨고 틀에 규정되지 않는 이 사람하고 살았던 연애 시절부터 해서 26년 늘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아니, 그럼 저를 힘들겠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왜?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내 인생의 조르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크랙이라고 썼던 거는 뭐냐면 조르바가 가지는 의미는 자유를 추구하고 뭐 선을 넘고 이런 거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크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게 굉장히 안정된 사회일 것 같지만 뭔가 균열점이 생겨야지만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하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갔지만 얘가 대학교 대학 원래 신입생이고 얘는 자기가 검정고시 해서 결혼했습니다 원래. 23살인데 결혼. 동안 부모님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얘네들을 키우면서 대안교육에 굉장히 일찍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대안교육이나 뭐 이런 쪽을 두고 사람들은 그거 소수 아니냐? 그게 필요하면 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하면 되지, 개혁을 하면 되지, 왜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안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존재함으로써 아주 작은 존재지만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크랙이구나 이런 생각을 애들을 키우면서 하게 됐고 소수기 때문에 불안하다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종호 선생님은 왜 조르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 안 하세요? 미국 민중사 선언 그 이야기 안 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이 소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집 다른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 둘이가 큰애는 약간 엄마 성향을 닮아서 이렇게 약간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치고 자기 학교를 찾아가지만
그래도 되게 좀 어떤 질서를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둘째는 딸은 완전히 저와 닮았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굉장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서 얘는 걱정을 클 때까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애구나. 그냥 좀 신경 써면 되는구나. 이러고 사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안 갈래? 이러면 돼요. 선언은 이게 올 때가 왔구나. 이게 내 인생의 운명이다. 그게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6, 7년 전쯤이죠. 그래서 6, 7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애들하고 그 겪는 과정에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이 성장한다는 말이 맞는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 방향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이게 강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수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탈하는 거잖아요. 제가 또 과대 때리다가 뭐 그만둬볼까 하면 협도 되고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달리는 기체의 중립은 없다, 뭐 자발적 이탈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서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여쭤본 거고요. 저 위에 글자가 우두두둔하게 되면 나는 자유주의자 졸업하기가 쉽다는데 쉽다에 따옴표를 들었다. 졸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집에 와서 키워드는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는 흔히 이제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뭐 자유와 평등을 구분하면 자유는 약간 보수적 개념, 뭐 평등은 진보적 개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제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구속을 절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 구속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이고 역사의 발전도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자유의 개념은 구속으로부터 해방, 개인이나 사회가 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아까 약간 이제 김성환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물어보고 그래?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습이나 이런 게 늘 이어지는 걸 관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관습이 빨리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얼마 전에 동성로에서 무슨 뭐 그런 것도 했죠. 뭐죠? 퀴어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관습을 하고 하는데 제가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습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자연법칙이나 물리학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해진 것은 있다라고 믿는 경향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컨대 자율이나 연대, 뭐 자율적 연대, 윤리적 이런 모임 같은 지금 여러분들 협의되시나요? 네, 예. 근데 예컨대 뭐 꼭 협의 안 되면은 탈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들이 어떤 규칙이나 어떤 독재나 가치 이런 거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저 과거의 학생동기동을 저희 사게 됐어요. 저도 오히려 많이 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영역을 찾아보니 약간 아나키즘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권위와 구속으로부터 탈피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위가 있는 곳에 자유는 없다. 이렇게 살려면 내 스스로가 권위를 이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들어와 보면 이게 인용을 했는데 두목 당신은 긴 줄 끝에 있어요. 당신은 그 줄을 오고 가고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 그 끈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조로바가 대하는 그림.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카잔차키스의 노래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카잔차키스 저렇게 살았을까요? 저걸 지향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든 동안 어떻게 보면 철이 웃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저한테 주요한 주제였던 것 같고 모토는 자유의 확장이지만 현실적인 나는 그 경계 속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헤매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를 하다가 공감이라는 것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의사를 뭐 저보고 이제 처음에 이영리 모델에 공감을 듣는 의사를 왜 관뒀어요? 왜 의사에서 이사가 됐어요? 한 글자만 빼고 점 하나만 빼면 바뀌는데 의사에서 의사가 왜 되느냐? 그 과정은 40대에 접어들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거창한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단초는 출발점은 제 인생의 혹독한 조련사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뭔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보여주는 끊임없이 이제 삶의 주제, 삶의 퀘스천 문제를 자꾸 던지더라고요. 당신이 사는 삶은 뭡니까? 어떻게 살랍니까? 뭐 이런 것을 질문을 하길래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멋있는 말로 했지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전화 받고 오고 뭐 물려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뭐 이런 학교로 꼬맹이는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사보타지 막 해서 보니까 저 아파트 뒤편에 가서 혼자 책 읽고 있고 뭐 이런 등등 과정을 거치니까 이거 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이 시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집중을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사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을 이제 2009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배낭 하나 메고 10kg 좀 메고 출발했는데 이제 12kg 평생 이제 물하고 식량 넣으면 이제 10kg. 이건 첫날에 피리네 선생님을 넣는 거고요. 이때 겪었던 경험 중에 가장 강력했던 거는 제 인생의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됐던 거는 이 첫날 새벽에 혼자 떠나기 전에 피레네 산으로 가는 그 엘포로의 TJB라고 하는데 그 마을의 끝에서 새벽 5시경입니다. 동은 뜨지 않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앞쪽은 깜깜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도대체 분명히 저기는 길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 두려움이 제 무시가 제 마음이 이제 큰 두려움의 심연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로 발을 내디디면 끝도 없는 곳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오기를 배낭을 내려놓고 마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밑에서 마지막 식량을 하나 꺼내서 먹고 물도 마시고 일기도 쓰면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결국 아무도 오지 말았죠. 결국 나 혼자 가야 되구나. 내가 가야 되구나. 그래 그러면 가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니까 뭐 죽기 하겠냐 이러면서 혼자 다시 배낭을 들고 걸어가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어놓았던 그 선을 이제 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있죠.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한 발걸음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걸 이제 경험했어요. 근데 딱 디디고 나니까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은 결국 내가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가장 강하게 느꼈고 그 이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내가 그 선을 넘어갔잖아. 내 힘으로.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이제 공감과 만나는 큰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당시에 현재 그 허영철 소장이라고 당시에는 북한 이주지원센터 소장이 저보고 와서 선배 그렇게 집에 있으면 뭐해요? 와서 자원봉사 좀 하세요. 그래서 가서 하다가 저보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시라고 권했을 때 그래 까짓거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덥석 물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상세한 얘기를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산티아고 언제 갔었죠? 연도가 2009년 7월에 그렇죠. 공감이 법인이 이제 만들어진 게 2010년이니까 제가 맞겠네요. 네. 이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산티아고로 가버리니까 물론 이제 다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집에서 하는데 뭐 자신 있어 이랬는데 이제 집에 몇 횡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 게 자신이 아니었구나. 매일 수고와 함께 네, 밤을 지샜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성도 많이 했고
그게 지금에 있어서 좀 더 공평하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공감에 보면 공감 카페, 공감 게스트 하우스의 탄생과 인연이 있는 드라마인데 이거가 왜 우리가 공감에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리 안 하고는 우리 이게 저희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실 정리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고 싶어서 만났던 사람도 있지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도 만나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침 제가 적었던 글이 있어서 그걸 조금 보면서 담배가 떨어지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연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배경이네요. 근데 2002년에 저희들은 이제 전문의도 제가 2001년에 따고 대구 대전 모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때 구속병원으로 근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02년부터 2, 3, 4, 5, 6년 동안은 대구에 없었어요. 없으면서 같이 뭘 했냐면 거기 허창수 신부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일 가톨릭 근로자회관에 제가 존경하는 허창수 신부님을 모시고 이준호 공대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가 있을 때 대구에 남아있던 인회협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2001년에 쪽방 상담소라고 아시나요? 쪽방 구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쪽방 상담소가 2001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인회협을 찾아와서 우리 쪽방 주민들을 위한 노숙자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왔을 때 이때 이제 시작을 했답니다.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이때 이제 같이 했던 친구가 아까 잠시 이야기 나온 허영철 소장하고 조재희 소장 이런 분들인데 이랬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친구가 쪽방을 하다가 북한 이탈 지원을 위한 일을 또 2003년에 북한 이주민지원센터라고 지금 감산동에 있다가 지금 저기 공감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옮겼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 같은 친구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온 거죠. 이 친구도 여기 와서 저 이래에 사선을 넘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냐 좀 도와달라 해서 그 북한 이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듣고는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저희들이 대구를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아까 우리 이제 얘기 문제가 복잡한데 어쨌든 대구를 다시 제가 비밀과 원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이 대구를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더 자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그 공동체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우연입니다. 모 선배가 사회 변화를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하는 게 가능하겠어? 이러더니 일단 우리 생활 현장부터 조금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뜻맞는 사람들끼리 이런 걸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주제가 뭐냐면은 공동체, 마을, 자율, 소통 뭐 이런 등등이었어요. 귀총, 기농. 이게 한 10명, 10여 명 모여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임을 하게 되는데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에 여기 아까 이야기하던 소장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반갑다 이러면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게 이제 아까 이 중간 지점쯤에 마을로 가는 길 시작할 때 산티아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애들 이제 막 이제 막 터져나오고 이물이 그러면서 또 우연히 북한 이주민지원센터가 원래 있던 법인에서 벗어나서 공감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 시점부터 이제 쭉 만남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감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조금 있습니다. 대략 뭐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저 공동체 모임이 결국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귀농이 힘들면 귀촌이라도 하자. 이런 걸 시작해서 같이 모여서 땅 보러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 몸은 귀촌과 맞지 않아. 머리로는 그전에 전원에 풀막 아프는데 벌레, 불떡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번잡한 걸 싫어하지만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거는 저는 또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은 귀촌과 맞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대신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물리적으로 한데 뭉치는 물리적 공동체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심리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2년, 한 3년간에 서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지금은 해체된 건 아닌데 다만 그 있어요, 이 모임이 아직도. 이 중에 3분의 1은 귀촌했습니다, 실제로. 귀촌했고, 귀농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교수하다가 다 관두고 지금 목수하시는 분들 있고 선생님, 교사들 저기 어디죠? 굉장히 좋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영남대 교수님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구여고 하여튼 뭐 선생님마다 목수된 사람 여기 다 달라졌는데 우리 팀은 뭐냐면 결국은 도시 공동체를 해보자. 도시 공동체를 해보자라는 팀이 결국은 공간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게 돼요. 그거거든요. 되게 소중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지향하는 게 있으면 한번 몸으로 해보는 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런 공동체 모임 안 했더라면 아직도 어디를 땅을 봐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시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때가 딱 제가 만 40이 지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격변을 겪었던 시절이죠. 아이들이 던져주는 삶의 문제 그런 걸 아이를 통해서만 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시선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제 왼쪽이 다 보셨죠? 본점이 있는 공간 게스트하우스고요. 모르시는 분도 많죠? 네, 이게 지금 종로입니다. 종로 아시죠, 시내? 모르시죠? 예. 종로는 그건 아시죠? 그때 남성로, 북성로, 서성로, 동성로. 동성로는 아세요? 네. 예, 동성로. 약정골목이 남성로. 서성로는 매일신문 있는 거죠? 북성로, 카페, 공고골목.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종로. 예. 만경관에서 저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거기에 한복판에 화교학교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이 건물이 공간 게스트하우스고 이걸 제가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종로라 그러면 서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여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 건물 보러 다니면서 이쪽에 이제 처음 가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까지 여기를 잘 갈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개 보이나요? 감내 유기견이었는데 강아지 데리고 와서 고진이와 감내가 있었거든요. 너무 짖어가지고 짖어서 고진이는 포도밭 지키고 이제 미장 성전탑에 신부님이 유기개를 갖고 온 개가 우리한테 오게 됐습니다. 소중한 의미하는 거죠. 1, 2층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그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3, 4, 5층이 게스트하우스고 여기는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홍강 한옥 게스트하우스 우리 진골목 아시죠? 네. 진골목 우리 이제 대구에서 자랑하는 근대 골목 투어의 2코스에 있는 핫한 공간이에요. 홍강 게스트하우스 한옥입니다. 여기는 동성로에 새로 만들어진 지점입니다. 동성로는 여기가 주얼리타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참 재밌는 게요. 이제 하나의 공간이 어떤 장소, 플레이스가 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역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 제일 처음 지어질 때 병원 건물이었답니다. 병원 건물에 의사가 이제 같이 면을 해서 이러면서 김원일 씨, 소설가 김원일 씨의 마당 깊은 집을 한번 저도 이것 때문에 다시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공간적 배경이 다 이 동네입니다. 저희 공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거기에 보면 길라미가 그 세대로 살던 그 마당 깊은 집의 다른 쪽에 전세 집 들어 살던 집에 최씨 평양에서 온 최씨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최씨 형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경북의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과 의사가 돼서 개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니까 우리 건물이 최대과가 개원했던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이제 뭐 지적을 보고 했는데 확인할 바는 없고 나중에 이제 김원일 소설가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의미 부여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장소가 다가오더라고요. 다음에 그거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지옥에서 네, 그러면 1, 2층을 새로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공감 본점 게스트하우스는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고 문예공예 디자인인가 한국 공예 디자인 실험원. 긴 이름을 가진 그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또 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간 리노베이션을 새롭게 했고 여기 이제 여기 벽에도 보면은 미대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공감은 같이 그 탈북 청소년하고 멘토로 참여했던 영어 원어민들 같이 모여서 그림 벽화작을 했던 곳이고 여기서 늘 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게스트하우스로서 사람들만 와서 이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나는 거죠. 이 공간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했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긴 여정을 거쳐서 긴 인생에 굉장히 험난한 여행을 하는 분들 그리고 외국 여행이나 뭐 내일로 이런 걸로 오는 젊은이들은 좀 가볍게 올 수 있는 여행이죠. 어쨌거나 삶이 다 여행이면 이 여러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포털 사이트 같은 곳이거든요. 짧게 만나고 가지만 굉장히 영감을 불어넣고 열린 마음을 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는 지나서 지날수록 덕계가 쌓이는 삶에 뭔가 이렇게 덕계가 쌓이는 괜찮은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모임에서 도시 공동체를 하고 싶었는데 북한 익달 주민 지원센터의 공간에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 2층은 북한 익달 주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인데 뭐 공방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멘토링 탈북자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멘토링 활동도 하고 이 공간이 그렇게 쓰이거든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언제든지 오픈되고 환영합니다. 이게 게스트하우스 3, 4, 5층은 우리가 이제 원래 도시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여행이라는 게 사람들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원래 하고 싶었고 여행단을 되게 좋아해서 하게 됐고 거기서 남는 수익은 북한에 딸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에 이제 동참하고 나서 제가 이사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CEO까지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정체성이 변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이사로 와서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 애 엄마고 아내고 이런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하나만 강요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아머르티아 세인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던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 청춘이 끊을 만한데 이걸 어떻게 나온 책이죠? 이제 사회자의 책까지. 힘드실 것 같아요. 이사로 하면서 가장 의미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1년간 이 북한에서 온 청년들, 남한 출신의 청년들 매주 일요일마다 시험 때 거의 빼고 11개월간 매주 일요일마다 책 읽고 토론, 영화 보고 토론, 강의 듣고 토론, 그래서 글쓰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인권을 주제로 했던 거는 모 인권 기관의 공모 사업에 하려고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서는 떨어졌어요. 훌륭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우여곡절 끝에 나온 책이고 그래서 그 이분한테 지금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미대사관하고 국제세미나도 7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나와서 이제 자작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도 배우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임처럼 이때 만났던 남북 대학생들이 지금 경제관과도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했던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변화해 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의미가 있었던 재발견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저 의미를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은 일상적 접촉을 통해서 편견이 깨지는 것은 거창한 교육, 이데올로기의 주입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일상적 접촉, 빈번한 일상적 접촉을 통해서 저게 가능하다는 것을 1년의 사업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괜히 이제 저런 걸 만들어 놨길래 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사이면서 95년에 제가 아까 휴학을 하고 제가 바로 인턴 진급을 안 했어요. 저희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아까 훈련받으러 갔던 이유가 인턴을 안 하고 군대를 가면 실력 없는 의사라 이래가지고 군의관으로 안 데려가고 오이촌에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보내거든요. 그걸 제가 제거의 그 약점을 미리 간파하고 시간을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인턴 안 하고 가면 칠빵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보건에 배치를 해요. 근데 대구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 뭐 일을 하려면. 그래서 군대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무려 전체 그 공중보건 중에 무려 3등으로 자기 찍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영천을 찍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1년 동안 완전히 피트지 일하고 나서 나머지 2년은 이제 이 단체를 만드는데 시간을 번 거죠. 그리고 나와 뜻하는 사람들 공중보건의를 다 불렀는데 걔는 또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다 인근에 영천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영천시대 청년보건지소장, 그리고 옆에는 뭐 고경명보건지소장 이래가지고 한 6명 불러들여서 매일 회의하고 해서 개경 이내역을 만들었어요. 9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이 20주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20주년 준비를 하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본감에 건물주인데 요즘 나쁜 건물주들이 너무 많아서 방송을 많이 나오는데 착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 2층은 5년간 대구시에 무상으로 제공해서 기간이 2017년 말까지 다 돼요.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끝이 다 돼가는데요.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그 각자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시기는 어떤 것이겠으면 그것을 거쳐나갔던, 그러니까 영어로 뭐 고인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됐던 것은 무엇인지 이종호 씨? 뭐 순서상으로 슬라이드 못 내놓은데요. 먼저 말씀하시죠. 자, 이 미묘한 갈등관계. 저는 뭐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늘 감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좀 잘 받아들이는. 내가 좀 더 겪고 참지 뭐.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싫은 소리 하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안으로 쌓이더라고.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나 혼자 뭔가 단돌이 잘하면 비교적 괜찮더라고요. 어려울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식이라는 이 생명체는 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들우들 뜨시면서. 근데 애를 보면 애를 통해서 이제 나의 오만함, 자만감, 교만 뭐 이런 걸 깨닫고 그래 죽기 아니면 까불치지. 아이가 던져주는 도전 과제들을 다 고스란히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이 양반이 바로 뭐 군에 가서 시할머니랑 시누이들 살았던 게 힘들었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힘들진 않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아이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저 아이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데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도움을 줬던 분들이 그때 블로그를 한창 할 때였는데요. 저 멀리 제주도에 계시는 분, 또 머리에 계시는 분, 이런 분하고 소통을 이제 나누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보여주시고요. 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뭐 충분히 어두우면 별을 볼 수 있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은 사라진다는 말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제주도 방언을 듣고 살면 산다. 못 살 거 없다. 죽기 아니까 멀지다 마찬가지인데 저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고 제가 뭐 카톨릭 세례를 받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해가지고 성당을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때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헛되고 뭐 이런 이상하게 느낌이 돼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별거 아니구나.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 딸이 고3이었는데 그때 이 아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가 행복해? 언제가 행복했어? 잘 모르겠다. 정말 기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또 관로 안에 너희들 때문에 가득하고.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좋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엄마 좋은 기억은 꺼내면 되잖아.
오, 이런 멋진 말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죠. 네. 딸과의 대화에서 제가 에버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꺼내면 됩니다. 살아가는 힘들 때. 그건 반드시 좋은 기억을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영광로 같은 그런 삶을 큰애 작은애와 함께 한 10여 년을 보내고 느낀 게 얘들이 이제 끝났다 싶은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언제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이러는 거예요. 엄청 너무하죠. 하여튼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서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게 하면.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들이 좀 갖고 있는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마초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가부장이 갖고 있는 어떤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쓸쓸한 뒷모습 이런 건데 이게 왜 쓸쓸해 보일까 생각해 보면 손 내밀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제가 이제 결혼도 우리가 되게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빨리 나.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3, 4년 선배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애들 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존심도 세고 이러니까 그냥 키우지 뭐 애들 뭐 별거 있나 애들 뭐 가질 수도 있지 뭐 그냥 가지 뭐 이런 거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상당히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립들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좀 뭔가를 같이 고민하고 산책하고 하고 할 때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손들었을 때 이리 와라고 뭐 이렇게 다 손들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을 열고 찾아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뭐 후배들, 친구들 이런 분들 있으면 저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근데 손을 안 내밀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신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정말 큰 용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대체 저희를 아는 친구들이나 후배나 많은 사람들이죠. 도대체 왜 사회를 관심 가야 되냐?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왜 그렇게 사회에 관심 가지냐? 건강 챙기기도 이제 바쁠 나이인데 나이 50이면 왜 그렇게 사회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이동훈 씨? 제가 봐서는 좀 다른데요. 우리 김상아 씨 여기서는 좀 정의에 입각하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이럴 때 이때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불편하다는 감정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제가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의사다워야 되고, 뭐 학생다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저항감 많고, 이게 이제 내가 꼬라지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과 사랑과 절망과 이런 걸 갖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내가 활동을 한다기보다 아까 손 내밀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때 온감남대에서 내가 뭔가 사회를 바꾸고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기질이 그러니까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만나요. 이 친구들 이주노동자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도 뭐 외국 나가 살게 되면 이주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얼마나 의식을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즐겁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저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아마 그 기본이 아닐까. 이게는 미량, 송경타 현장이고 세월호 뭐 이런데 그냥 여력이 되고 힘이 나면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하는 거. 예. 어떻습니까? 전 이런 거와 이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하면 뭔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하나 발견한 거 만들어낸 거는 소콤진이다. 뭐냐 하면은 SO 소셜 앞에 S가 따고 콤 COM은 커미트먼트 사회 참여 그런 유전자. 누구는 예술적 유전자, 누구는 요리에 대한 유전자의 뜻이 그냥 소콤진을 그냥 내가 좀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겨 먹은 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생기는 건 내 본성과 거스를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타고났으면 요리를 너무 하고 싶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사가 돼야지 편안하듯이 이런 소콤진을 장착한 사람은 그래서 하는 게 편안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무슨 겁이 많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막 고문하면은 다 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동성로에서 이런 분야를 한대하서 토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죠? 이게 책인 것 같은데? 네, 무슨 책을 읽다가 제가 더 진보적인 사람이 덜 진보적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마 저게 또 하나의 문명, 또 하나의 생각이 문명을 만든다는가? 그 책이었는데 안희경 씨의 두 가지 책 중에 한 가지 책인데 그걸 읽다가 밑줄을 꺾고 이거는 이제 그대도 누군가의 위로였다. 딸내미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는데 거기 학교에 갔을 때 바자회에서 애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할 때 책 발표. 그래서 그냥 연대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는 게 저는 의미 아닐까. 이 시절 이제 이게 작년인데 한참 환대에 대한 이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때였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이제 감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4월 27일 날 UPC 김용현 실장님께서 이제 조직 동원을 해서 이제 포시켜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약간 미래의 역할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사회 성격이 필요한 곳에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남들이 방송 나와서 강좌하고 자랑질하는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들을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근데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내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50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패턴을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저를 끌어내 주신 게 김용현 실장이셔서 되게 고맙고요. 자주는 제가 절대로 잘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난다, 이런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포가 전해주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파스타가 지금 50% 끓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설명하시죠. 네, 이런 활동 이제 공감 앞에서 공감 호스텔 동성로 공감 시스토 작년에 만들어져 이제 개소식 할 때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아까 여기가 허영철 소장이라고 우리 공감 시즈 부대표 또 우리 직원들이 되게 밝죠. 예. 네, 마치 사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 이런 식이 돼요. 25년 만에 찍은 사진인데 똑같이 달라진 거 보이죠? 이런 거 들으라 그러고 혼자 오른손에 먼 쪽도 아니고 그죠? 이게 가까운 데 보면 잘못하면 화상이 있는데 담배 떡 들고 이렇게 딱딱이 짚고 있는데 반대다리 담배는 심지어 없어. 그리고 바짝결하고 오른팔까지 되고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5년 고사 가서 올라가는 따끈따끈한 저 일주일 전에 사진이죠. 예. 제목은 삶의 동반자. 남편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 없고요. 친구였고 늘 제 삶의 가장 친한 친구,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도 네가 살아온 삶이 어떻든 간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삶의 동반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만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섭섭한데요. 두근거리는 친구고요.
두 번이야, 두 번. 이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에서 잘 살았구나. 여러 가지 뭐, 습살한 것도 있죠, 과거에.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애들이 엄마, 아버지는 되게 재밌게 살자는 얘기를 해요. 크고. 그래서는 무슨, 됐다. 그냥, 예. 그러고 너희들도 재밌게 살아. 제발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자, 자주 연락하지 말해. 장사를 해.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딸하고 같이 가서 딸이 집어줬어요. 집어줬는데, 이제 좀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인생 2막을 새롭게 좀 꾸려나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멋있는 멘트는 삼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제가 이제 저거 각자 나누자 한마디씩 하자 했는데, 저는 힘들 때 읽었던 책 중에 책이 저에게 참 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테드 80, 테드X 80, 테드X 부산에서 하면서 책을 사랑하되 사람을 더 사랑하자 이런 말을 했지만, 힘들 때 사람의 위로도 주시면 책도 위로를 줄 거예요. 책에서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대성당이 대표작이지만 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영어로 A Small Good Thing인데, 그 짧은 단편에 나왔던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사소한 게, 조그만 것이 우리 사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위로가 되느냐, 나는 너에게 위로가 되느냐, 가족 간에도 있고, 이런 그 사소한 것, 작은 것에 대한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맷 데이먼이 JTBC에 얼마 전에 손석희 씨랑 한 그 인터뷰하는 분 나오더라고요. 맷 데이먼이 영화를 만든다면 뭐를 하고 싶으냐 하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기다려, 내가 곧 만나러 갈게.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보면 영화가 보이게 될 거야. 이렇게 그 여장이 이또 맷 데이먼에게 충고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 제주올레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제주올레의 그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그 서명숙 씨의 친척 이모가를 봤어요. 제주에서. 지금처럼 올레길이 막 만들어지기 전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막 와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리본 달고 그 놀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고 일하고 나니까 그 서명숙 씨의 이모라는 분이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보니까 서울서 온 사람도 있고 울고 찾아온 사람 중에 대구 온 사람인데 갑자기 가방에 짐을 꺼내서 주섬주섬 음료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도 다 모아가지고 밥 먹는데 이리 와! 그랬는데 뭐 별표에서 밥 먹어야지 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되게 상통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한번 크게 숨 쉬고 한번 돌아보고 때 챙겨 먹고 삼시세끼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스타가 먹었지. 마무리를 하려면요, 겉으로 젊어 보이니까 큰 일을 젊은 나이에 일찍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진짜 별거 아닌 가정에서 별거 아니게 살다가 그냥 삶이 던져주는 질문에 그냥 충실했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인데 한 15년, 20년 지나면 저희들은 별로 다르게 그렇게 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그런 공부도 있고 뭐 저런 활동도 하고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 결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작은 항상 작은 데서부터 있으니까 라고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제가 북한들 주민들 그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했었는데 항상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어요. 산 위에 가서 외쳐라. 산 위에서 외쳐야지 도움 사람이 나타난다. 방 안에서 골방에서 소리쳐봐야 아무도 못 합니다. 무조건 산 위에 가서 외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외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